사용할 수 있다. 즉 확정해가 쓸 수도 있어요. 법규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닥면적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기본 강의 제4강이 되겠습니다. 4강은 거기 약 34페이지 정도 되겠는데 조금 다를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제4절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건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도 즉 광역 자치단체에 두는 것도 있었고 시군구 역시 또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심의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 봅시다. 1번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등. 일단은 거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는 자는 거기 심의를 신청하는데 건축 허가나 신고 거기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대손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일단 심의를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 단계로서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를 받는 겁니다. 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에 심의를 먼저 신청합니다. 어디에다가 시도의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두는 것, 즉 광역이나 지방이 되겠죠. 거기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갖다 신청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2번입니다. 이 신청받은 시도의사 또는 시장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다시 원래 심의를 신청한 자한테 통보해줘야 된다. 결과를 통보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 건축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 부당하다 또는 이의가 있다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는 1개월 이내에 원래 보냈던 시도의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때, 불복할 때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불복 절차입니다. 그럼 이제 재심의가 들어오면 어떡하냐? 보니까 재심의 받은 시도의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다시 며칠 내? 15일 내 다시 안건을 재상정합니다. 그래서 15일 내 건축위원회에다가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결과를 다시 또 아까 재심의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된다. 이렇게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에 심의 신청하는 것은 일단은 허가 받기 전에 신청하게 되는 것이고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를 갖다가 1개월에 신청할 수 있고 재심의는 다시 15일 내에 다시 안건을 상정하고 결과를 갖다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건축 허가 절차, 특별히 건축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는 그냥 비밀이 해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허가를 신청한 자, 그 심의를 신청한 자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공개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도의사, 시장 등은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는 거기 건축위원회 심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누가 어떤 발언했고 어떤 근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 심의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는 걸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다만 공개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 보통 보면 이제 이게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름 같은 거,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이 소위 말해서 개인 식별 정보거든요. 이런 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이걸 악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다른 데 막 써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입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입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이제 건축위원회에다 두는 그 부설 기관이 되겠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는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 어디다 두느냐?
시도지사가 설치하고요. 반면에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갖다가 거기 민원을 갖다가 거기 심의하게 되느냐? 거기 기역, 니은, 디귿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두 번째 니은 건축물의 건축 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서 제11조 5항 각호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인데 11조 5항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의제되는 게 있거든요. 20몇 가지가 의제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허가받은 덩달아서 의제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원에 대해서 또 심의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을 또 심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건축민원 전문의 심의사항인데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건축민원 전문의는 두 가지 있다. 광역과 기초가 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다루게 될까? 2번입니다. 광역 지방 건축민원 전문회는 허가권자나 도지사, 도의사의 건축허가나 사전 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고 기초지방 건축민원 전문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와 관련된 질의민원을 심의한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광역 지방 건축민원 전문회는 허가권자나 도의사의 건축허가나 사전 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소위 관할입니다. 두 번째, 기초지방 건축민원 전문회는 시장, 구수, 구청장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질의민원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관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 보니까 시장 그래놓고 이런 말이 보이죠? 여기. 행정시라는 게 보이죠? 이 행정시는 무엇을 얘기할까? 행정시는 우리 기본 강의 말씀드리겠는데 이 행정시는 특별자치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특별자치도는 어디가 있죠? 특별자치도는 제주, 특별자치도가 있잖아요. 이때 제주도가 보면은 여기가 뭐냐면 제주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있습니까? 이쪽에 서귀포시가 있죠. 이렇게 이게 두 가지가 있죠. 제주시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행정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에 있는 시를 특별히 뭐라고 한다? 행정시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기초지방건축민원 전문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질의민원을 심의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민원 전문회는 광역과 그 다음에 기초에 따라서 나눠서 하게 됩니다. 넘어가십시다. 다음 36조 위에 갑니다. 4번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이제 구체적 사항입니다.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냐? 질의민원 심의를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한다? 거기 신청서를 제출하거라. 한마디로 말해서 요식행위입니다. 구두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화로 안 되고 신청서를 갖다가 서면으로 제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때 신청서는 뭐뭐를 적어야 될 것인가? 거기 보니까 기억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뭐 신청 취지 이유 등등등을 적어서 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때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건 예외입니다. 예외. 원칙적으로 문서로서 해야 되겠지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때는 이제 구술로도 됩니다. 그럼 원칙은 문서입니다. 이렇게 신청인의 질의민을 받으면 며칠 내에 절차를 마쳐야 됩니까? 거기 15일 내에 심의 절차를 마쳐야 된다. 다만 연장할 수 있다. 그 사안 자체가 중대하거나 많은 이해관계인이 있거나 그러나 좀 복잡할 때는 며칠 범위에서 15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죠. 날짜를 갖다.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날짜 같은 걸 확실하게 정해놓은 겁니다. 이래서 뭐 일정 기간 그러면 안 되거든요. 15일 이렇게 딱 못 박아놨습니다. 다섯 번째,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입니다. 그럼 이제 조사 의견 청취할 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관계 공무원이 나가본단 말이죠. 그렇게 조사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니까 1번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도 있다. 현장 답사도 할 수 있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의견을 듣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2번 보니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 담당자, 이해관계자,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이렇게 공무원도 출석시킨단 말이죠. 관계 공무원도. 세 번째, 당연하죠. 신청받으면 심의 기간 내에 심의해가지고 결정서를 작성해야 된다. 되겠죠? 여섯 번째, 의견 제시입니다. 왜냐하면 공정성 확보를 해서 의견을 갖다가 들어봐야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게 됩니다. 봅시다. 건축민원 전문회는 질의민원에 대해서 관계 법령, 관계 행정기관의 유효권 해석. 이제 그 서로 그 이해관계가 다를 때 민원인과 그 관계 그 행정기관 간의 그 의견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일단 이제 유권에서 의뢰할 수도 있어요. 법규 해석 같은 거 해석할 때. 그다음에 유사 판례와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결정 내용을 이제 결정했으면 어떻게 하냐? 지체 없이 책상사를 넣지 말고 지체 없이 신청 및 해당 허가권자 등에게 통지를 해줘야 된다. 결정 내용을 해야 됩니다. (3번입니다) 위에서 이제 그 건축민원 전문위에서 혹시 이제 허가권자들한테 통지를 해줬다. 이때는 그 같은 공무원이지만 허가권자 등은 이를 갖다 존중해야 됩니다. 통지받은 허가권자 등은 이를 존중해야 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건축민원 전문회에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안에서 허가를 내주라 라고 통보를 받았다. 결정 내용을 통보받았다. 이때는 이제 그 관계 허가권자는 10일 내 허가를 내준 다음에 결과를 갖다가 이제 통보해야 되겠죠. 10일 이내에. 네 번째. 근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 등이 그래도 그냥 고집 부리면서 안 하고 있더라고. 관계 공무원이. 그때는 어떻게 하냐? 민원인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 다시 이제 윗기관에도 올릴 수 있어요. 즉 시장, 군수, 군장이 그 결정 내용을 바꿔도 이행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민원인 다시 또 상급기관 누구?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에다가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밑에 기관이 안 하기 때문에. 다만 신청할 때는 통보한 처리 결과서를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처리 결과 통보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줍니다. 라면서 이제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에다 심의를 신청할 수 있죠. 다섯 번째입니다. 사망에 따라 처리 결과를 받은 건축민원 전문위는 신청인의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사망 봅시다. 뭐냐면 건축민원 전문위에 대해서 허가권 등이 이를 통지를 받으면 허가를 내주고 10일 내 허가 같은 걸 내주고 다시 이제 민원 전문위에다가 이렇게 내줬습니다라고 통보하거든요. 그 통보를 받은 건축민원 전문위는 이렇게 내줬다고 통보 왔다라고 다시 그 신청인 민원 신청에게 그 내용을 갖다가 지체 없이 통보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민원인이 궁금해하지 않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 이제 사무국입니다. 이건 이제 행정 처리를 위한 일종의 기구가 되겠죠. 보니까 건축 민원 전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 사무국을 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무를 나눠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일을 맡아서 하는데 어떻게 사무를 나눠서 심사관을 두게 되느냐? 2번입니다. 심사관을 두는데 나눠서 합니다. 기억.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심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니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련된 민원 처리 업무 지원의 사항. 디귿. 그 밖에 위원장이 지원하는 사항. 이렇게 각각 나눠서 심사관을 둡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아주 굉장히 그 전문성을 요한다. 이 공문 갖고는 힘들겠다. 그럴 때는 전문 거기 그를 위촉해 가지고 사무를 하게 할 수도 있다. 거기 3번입니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관해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해서
위 사무를 갖다가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가한테 맡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4절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절차, 또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심의 절차 등 또 이런 걸 해봤습니다. 비교적 그러나 조금 중요성은 약간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그 다음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이게 5절입니다.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요. 다른 기타 시험, 공인중개사 또 감정평가사 등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우리가 좀 더 앞에 지금 한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5절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전에는 말이죠. 전에는 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를 국토교통부하고 시도에 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도는 안 둡니다. 그냥 어디만 두느냐? 국토교통부에 둡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 둔다는 것은 어느 건축위원회와 관련되겠까요? 중앙건축위원회죠. 중앙건축위원회가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시도나 시군구에 드는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가 없습니다. 어디만 있다고요? 국토교통부에 드는 중앙건축위원회만 건축분쟁 전문위원회가 있는 것이지 시도나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는 안 듭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이런 대원칙 하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설치 역시 누구만 나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나가잖아요. 시도의사나 시장, 군수청장은 빠지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나갑니다. 건축의 심의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즉 중앙건축위원회에다가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근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봅시다. 어떻게 설치하냐? 설치 및 권한입니다.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의 분쟁. 어떤 분쟁이냐? 거기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박스 위에 박스 있죠. 그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있죠. 이 분쟁.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갖다가 조정 및 제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를 둔다. 한마디로 이거 이제 분쟁이 어떤 분쟁이냐면 조정과 제정하는 겁니다. 분쟁을 어떻게 해결한다? 조정하고 제정해가지고. 분쟁 해결 방법은 조정도 할 수 있고 제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정은 뭐냐면 양쪽에 타협의 여지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조정입니다. 조정은 양쪽에 타협의 여지가 있을 때 조정하는 것이고, 제정은 서로의 주장이 아주 평행선을 달린단 말이죠.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이때 이제 이 전문위원회에서 중간에서 딱 판정 내려주는 것, 이것이 제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힘든 거가 될까요? 제정이 더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중간에 판정 내려야 되니까 타협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를 그냥 뭐라고 하냐, 분쟁위원회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요거 강의할 때는 그래서 분쟁위원회에서 그 조정 제정 대상, 즉 분쟁을 해결하는 대상이 뭐냐? 거기 박스 7가지.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1번 봐드릴까요? 건축 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과의 분쟁. 다음 2번 관계 전문 기술자와 인근 주민과의 분쟁. 또 6번 관계 전문 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7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 사항이 있죠. 이렇게 모두 7가지 이 부분을 갖다가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어요. 혹시 시험 문제 나오면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물어봅니다. 해당되지 않는 다음 중 분쟁위원회의 그 조정 제정 대상이 아닌 것을 골라보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즉
분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까? 봅시다. 첫째,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씩 포함해가지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분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15명 이내로. 그 다음 위원 좀 봅시다. 위원. 위원은 누가 그 임명하나 위촉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뭐냐? 거기 상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등등 있는데 특별히 디귿. 디귿에 보니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주의하세요. 거기 조교수입니다. 부교수가 아니라 뭐다? 조교수다. 또 니을도 주의해야 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이어서 이제 분쟁위원회 구성을 보면요. 거기에 1번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한 명 포함해서 15명 이내 위원을 구성하죠.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위원들이 이제 나오는데 누가 임명하나 위촉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나 위촉합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거기 기역 3급 3당 이상의 고문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디귿을 볼 것이니까 거기 교수 나오죠. 교수가 조교수입니까? 부교수입니까? 거기 조교수입니다. 부교수가 아니라 조교수다. 꼭 아시고. 근데 니을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가 몇 명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되면 아까 15명 중에서 2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본문에 나오죠. 니을에 해당한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판검사 변호사가 15명 중에 2명 이상 들어있어야 됩니다. 꼭 알아놓고요. 그 나머지 미음, 비읍도 좀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누가 이걸 갖다가 정해주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라고 돼 있죠. 결국에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 하는 임기. 요건 이제 위원회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공무원이 하는 임기가 2년이 되는 경우도 있고 3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는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해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이 위원회 임기는 3년이다. 2년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2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3년입니다.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나중에 이제 중간에 할 때 남은 것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의 방법입니다. 의결 방법. 제적 의원 가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가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마치 국회가 하듯이. 국회도 원래는 재직위원 가반 출석, 출석위 가반 찬성으로 해서 법률을 의결하거든요. 일반 안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적위원 가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가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네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입니다. 거기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이걸 소위 말해서 결격사유라고 합니다. 결격사유. 누구는 안 되는가? 거기 보니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많이 들어봤죠? 요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전에는 이제 금시산자, 한정산자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는 법이 개정돼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소위 말해서 민법 총칙에서 얘기하는 제한 능력자죠.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배우기를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럴 때 이제 행위 무능력자 할 때 배우게 되죠. 그럼 뭐 여러분들이 더 민법 배웠으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안 됩니다. 한마디로 모자란 사람들이죠. 또는 파산 선고 받고서 복권되지 않은 자. 이 주의할 건 뭐냐면 파산 선고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니은입니다.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해서 뭐냐면 가습방하거나 가습방에서 일정한 기간 지나간다든가 또 또 3일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끝난 걸로 보거든요. 어쨌든 끝내놓고 몇 년이 지나지 않는다? 2년이 지나야 된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 2년이 지나면 된다. 뜻입니다. 근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여기 근고 이상 실형 선고란 뭐냐? 실형권은 실제
감옥에 들어가 사는 선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 니은에서 말하는 실형 선고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는 형은 받긴 받지만은 이거는 집행유예 같은 것도 형을 받지만은 아예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실형 선고는 꼼짝없이 일단은 들어가서 한단 말이죠. 감옥에. 그리고 이제 물론 모범수 돼가지고 가스방 돼서 일정 기간 지나면 이제 뭐 사는 것도 보는 것도 있고 또 특사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몸으로 떼어서 완전 살든 간에 어떤 이렇게 하는 거 끝내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야 된다? 여기 2년이 지나야만이 2년이 지나야 그래서 이제 지나면 여기 위원이 될 수 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금고 이상 니은에 금고 이상이 뭐냐면 이겁니다. 금고 이상은 금고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금고자 들어가죠. 이상에는 금고 들어가죠. 이상은 누가 있냐? 금고 위에 누가 있냐면 징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금고 밑에 누가 있냐면 이제 금고 밑에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등등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이제 형의 종류입니다. 형법상 형의 종류인데 이 중에서 지금 금고 이상 그랬잖아요. 금고 이상. 이 부분. 요거 이상 이렇게. 그러므로 금고, 징역, 사형 다 해당되겠죠. 그럼 사형이 아는 것이고 징역과 금고는 둘 다 들어가 사는 겁니다. 소위 신체형입니다. 근데 징역과 금고를 어떻게 살았냐? 징역은 원칙적으로 거기서 작업을 합니다. 이거 정력에 복무한다고 하는데 정력에 원칙적으로 징역은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 일을 한단 말이야. 일하는 거 봤죠? 영화 같은 데서. 근데 금고는 본인이 원할 때만 일한다. 원할 때. 금고는. 그래서 사실상 거의 같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징역과 금고를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들어가 사는 건 똑같아요. 어쨌든 그 형의 경직을 볼 때는 징역을 더 센 걸 봐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거의 같죠. 뭐. 어떻게 금고 이상 형 받아서 어쨌든 끝내고 몇 년? 2년 지나야 된다. 다만 사형은 들어가기 좀 힘들어요. 요거는. 물론 금고 이상 형 중에 사형도 있긴 있지만 사형은 사면되기도 힘들고 또 사형 당한 다음에 2년 후에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며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사형은 되기가 힘들고 사실상 금고나 징역이 되겠죠. 그리고 끝내놓고 2년 지나야 된다. 다음에 세 번째, 디귿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자격정지자. 여기. 판결할 때 자격상실, 자격정지 다 이겁니다. 이거. 상실은 당연히 자격이 정지돼 버리죠. 못하죠. 자격정지나 자격상실 이렇게.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및 위원회 운영 조정 등의 거부와 중지 등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제척, 그다음에 회피 이렇게 나옵니다. 기피, 회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뭘까? 제척은 뭐고, 기피는 뭐고, 회피는 뭘까? 이런 겁니다. 제척은 당연히 공평성을 위해서 그 조정 같은 거 제정할 때 공평성을 위해서 당연히 그 직무에서 제외되는 게 바로 제척입니다. 또 본인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거기 직권이나 당사 신청에 의해서 제척 결정해가지고 완전히 제외되는 겁니다. 또 기피는 뭐냐? 공정을 갖다 기대기 어렵다. 이럴 때는 그 신청인이 그 위원회에다가 이 양반을 기피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양반한테 안 받겠다. 이 기피 신청입니다. 회피는 뭐냐? 그 위원 스스로가 나 안 할래요. 여기 보니까 나 아는 사람들이고 나 안 할래 하고 이렇게 스스로 그만두는 게 바로 회피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어디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지만은 이제 그 조정위원회 가봤더니 분쟁위원회 가봤더니 이제 신청이라고 피신청인데 자기가 신청했는데 거기 피신청 상대방이 이제 어느 여자분한테 신청을 했는데 이걸 조정을 갖다가 근데 위에 그 조정위원이 딱 보니까 그 상대방 여자의 남편이 앉아 있더라. 위원 중에.
그럼 공정한 그 조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건 이제 재척 사유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 이 양반한테 못 받겠어 하고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또 그 남편이 우린 마누라하고 같이 하는 사람인데 내가 괜히 뭐 해봤자 공편이 못한 소리 들을까 내가 스스로 안 하겠어 회피할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재척, 기피, 회피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번 동그라미 1번이 바로 재척 사유입니다. 분쟁위원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당연히 제외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재척입니다. 뭐냐? 위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해서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한마디로 이제 그 위원회 그 위원이 앉아 있는데 그 위원회 남편이나 부인이 밑에 그 당사자로 이렇게 와가지고 서로 간에 다투고 있단 말이죠.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했던 경우. 또 그 위원이 그 조정에 딱 앉는데 바로 밑에 보니까 그 밑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친척이다. 그럼 손을 자기 뭐 사촌이다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 편들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외되는 것이고. 디귿,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본인이 진술 감정을 했고 또 와가지고 자기가 딱 판정할 때는 자기 진술 맞는 걸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정성을 결여해야 되죠. 또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권을 관여한 경우. 또 위원회 해당 사건에서 원인된 처분이나 부작위 관여한 경우. 자기가 불허가 처분해놓고 말이죠. 불허가 처분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자기가 또 앉아서 이걸 갖다가 조정한다? 그러면 또 불허가 처분하겠죠.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바로 재척 사유입니다. 재척 사유. 당연히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외되는 것이 재척 사유, 기형,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고. 두 번째입니다. 그럼 재척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따라서 재척 결정한다.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재척할 수도 있고. 세 번째,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양반한테 안 받겠어. 이 위원한테는 내가 조정 재정 안 받겠어 하고 기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쟁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면 기피 결정을 해야 된다. 4번. 근데 기피를 당하기 전에 미리 스스로 위원이 나 골치 아파 그러면 나는 안 할래 하고 회피할 수도 있다. 가만히 보니까 한쪽은 우리 친족인데 또 공정해도 뭐 친족 편 들었다고 또 나중에 그럴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안 하겠어. 위원은 안 하겠어. 회피할 수도 있다. 4번입니다. 위원장은 제1항이나 제3항 사유가 해당하면 즉 재척이나 기피 사유가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나 안 할래요. 이것이 회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 그래서 조정도 있고 재정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위원이 각각 있겠죠. 그래서 조정은 조정위원회, 재정은 재정위원회입니다. 몇 명이 하나 봅시다. 조정은 3명으로 구성한다. 꼭 외우세요. 조정은 3명, 재정은 5명. 조정은 3명, 재정은 5명입니다. 사건마다 분쟁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그러니까 사건마다 달라요. 사건이 이제 그러니까 한 15명 정도 되면은 위원장이 이번 사건은 당신이 조정위원이 되십시오. 이번 사건 당신이 뭐 재정위원 되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때마다 다릅니다. 조정 몇 명? 3명. 재정 몇 명? 5명 꼭 외우시고, 이 경우 재정위원회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에 해당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된다. 이 재정이 어려워요. 이 하기가 서로가 이렇게 부딪혔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드시 위원 중에 5명 중에 누가 들어있으라고요? 판검사, 변호사가 한 명 이상 들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된다.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재정위원회는요, 5명으로 구성하는데 이 중에 1명 이상이 판검사, 변호사가 껴있어야 된다. 다만 그 사람도 경력이 얼마냐? 6년 이상입니다. 그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회의입니다. 역시 거의 같네요. 회의는 구성원, 전원, 출석. 좀 다르죠. 위원회는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3명, 5명이니까 전원 출석해가지고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3명 다 와야 됩니다. 5명 다 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위원회가 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절차. 일단 신청해야 되겠죠. 어떻게? 신청서를 제출하라. 기억. 신청서를 제출하거라. 원칙적으로 문서로서 제출합니다. 니은.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중 한 명 이상이 하면, 조정은요, 당사자 한 명 이상 먼저 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정을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재정은 안 그래요. 재정은 무조건 한 사람이 가서 나 재정 신청합니다 하고 저 사람 재정에 나오게 합시오 하면 안 돼요. 재정은 둘이 합의가 돼야 돼요. 재정은 그 신청인과 피청이 서로 합의가 됐을 때 재정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재정 받아볼까? 그래, 재정 받아보자. 이럴 때만 재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그냥 신청하면 되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 재정의 기간, 이건 꼭 외우셔야 된다. 이거는 이제 노른자 부인데 말이죠. 주관식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다. 꼭 외우셔야 돼 이거. 조정은 며칠 내? 60일 이내. 재정은 120일 이내에 마쳐야 된다. 이거 꼭 외우세요. 60일, 120일. 조정은 60. 재정은 120일. 꼭 외우세요 이거. 다만 이제 부득이하면 연장할 수도 있다. 다음 공사 진행입니다. 이제 공사가 막 진행 중인데, 공사가 진행 중인데 조정 신청 들어왔다. 또 재정 신청 들어왔다. 이때는 공사를 중지해야 되느냐? 만약에 조정 신청, 재정 신청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를 중지하게 되면 아무나 막 조정 신청, 재정 신청 하겠죠. 왜? 그만 하면 중지가 돼 버리니까. 상대방 골탕먹이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설사 거기 긴급한 상황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조정이나 재정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해서는 안 된다.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악용하니까 이걸 소위 말해서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고 하면 되죠. 행정법상 우리가 집행부정지의 원칙입니다. 동그라미 3번 관련해서 행정법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 집행부정지. 정지하지 않는다. 집행부정지 원칙. 그 다음 거기 동그라미 4번입니다. 조정동의 거부와 중지. 분쟁위원회는 그 성질을 보니까 분쟁위원회에서 조정동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그 사안 자체가 아니더라. 또는 상대방 골탕미를 하더라. 이럴 때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거부하면 안 되고 왜 거부하는지 또 이유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된다. 니은. 약간 이제 민사소송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차차 설명드릴게요. 분쟁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홀을 지겠다. 재판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조정위원회, 이건 행정부에 있는 거예요. 행정위원회입니다. 행정부에서 지금 조정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부에다가 재판을 건 거예요. 누가 힘이 센 겁니까? 어느 것이 더 힘이 셀까요? 결정되면 재판이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조정을 어떻게 한다? 중지됩니다. 더 센 걸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소가 제기되면 재판을 걸었으면 사법부에다가 재판 걸었으면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된다. 중지합니다. 왜 중지하냐면 저쪽 편에서 재판 걸었네요. 이렇게. 그럼 이제 상대방도 이제 재판 준비해야 되겠죠.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정 재정할 때 뭐 이래서 측량 같은 거 하기도 하고 뭐 감정하기도 하거든요. 돈이 필요해요. 그런 비용을 갖다가 미리 예치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조정 등을 위한 비용을 예치할 금액을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라면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물론 뭐 송달료 같은 것도 예치하게 되겠지만은 또 뭐 감정료 같은 것도 예치하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조정과 재정의 방법과 효력이 되겠습니다. 조정의 방법. 아까와 비슷한 것이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앉아만 있지 않고 실제로 가서 조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지원에게 관계서를 일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체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에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조정 신청을 받은 조정위원은 조정기간 내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실질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조정의 효력입니다. 중요합니다. 조정의 효력은 여기는 재판상 화의가 아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조정 효력, 조정 끝났다. 오케이 했다. 양측 다 오케이 했다. 이때 효력은 그 효력은 재판상 화의가 아니다. 재판상 화의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정위원은 조정안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을 제시하며 그 제시받으면 며칠 내? 15일 내. 15일 내 오케이냐 노냐를 갖다가 해줘야 돼요. 그럼 만약에 오케이 했다. 그러면은 조정서에 기명날이 나면 그때는 당사자 간에 거기에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걸 본다. 합의가 성립된 걸 본다. 주의하셔야 돼요.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된 걸로 보는 것이지 재판상 화의가 아닙니다. 재판상 화의는 소위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센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합의가 된 걸로 봅니다. 기명날인하면 기명날인 뭐냐면 워드 같은 걸로 이름이 적혀 있죠. 이렇게 뭐 홍길동 이렇게 적혀 있다고 이건 워드가 쳐 있으면 이렇게 홍길동 이렇게 쳐 있으면 이미 쳐 있는 거예요. 남이 써놔도 상관없고 이렇게 글자가 쳐 있으면 이제 뭐만 하면 된다. 여기다가 도장만 빵 찍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서명날에는 다시 이게 사인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기명날은 이대로 글자 있는 상태에다가 그냥 도장 찍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정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조정 방법 했고 제정 방법입니다. 제정은 문서에다가 제정위원이 기명날이란 문서로 해야 되며 이유를 적을 때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문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을 표시해야 되고 제정을 하면 지체 없이 제정문서 정보를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된다. 마치 판결문처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정은 양쪽 당사자가 평행선을 걷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판정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판결문처럼 이런 이유 같은 거 적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당사자 주장 같은 걸 왜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 것도 다 적어야 된단 말이죠. 가지고 이 재정문서 정보를 갖다가 송달한다. 재정문서 정보를 송달한다. 재정문서 정보. 왜 재판문서라고 안 그럴까? 여기 재판문서라고 하지 않고 재정이라고 그러냐? 왜 그러냐면 재판이라는 것은 사법부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행정부니까 재판과 비슷한 걸 뭘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뭐라 만들었다? 재정이라 만든 겁니다. 재정. 일종의 판결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제 행정부에서 이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법부에 약하죠. 어쨌간에 재정문서 정보를 송달했다. 재정문서 정보를 송달했다. 송달을 보낸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의사표시를 도달돼야 효력 발생하니까 여기 정보이란 뭐냐? 정보. 정보는 이겁니다. 원본이 있고 여기 정본이 있는데 정본은 원본이 아니면서 원본은 아닌데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정본이다. 이것도 어려운 얘기죠? 이건 뭔 소리냐? 원본은 아닌데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거 말고 이제 우리 판결문으로 예를 들게요. 판결문 원본. 판결문 이제 재판했을 때 사법부에서 판결문 원본은 어디서 보관할까요? 그 법원에서 보관하죠. 그러면 이제 원고 승소, 원고가 이겼다. 그러면 이제 양쪽 다 보내줍니다. 이 판결문을 보내줍니다. 이때 판결문을 보내줄 때 받아볼 때 이 판결문은 원본이 아니라 정본입니다. 정본. 당사자 받는 거는 그걸 받았으면 이거는 원본은 아니죠. 그러나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본을 가지고 가서 딱지도 붙일 수 있고 집행도 할 수 있고 돈도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왜?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이것이 정본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판결을 보면 앞에 판결문과 뒤에다가 정본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결론 내리면 이 재정문서 정본은 원본은 아니지만 재정문서 똑같은 효력이 있단 말이죠. 그걸 갖다가 양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재정 효력입니다. 재정문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려부터 며칠 내?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거기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양쪽에 이제 재정문서가 갔어요. 근데 60일 내에 재판을 안 걸린단 말이죠. 재판을 걸지 않거나 혹시 재판을 걸었다 하더라도 처리하면 이건 일종의 이제 민사소송법 용어는 이제 소송법 용어는 취하입니다. 취하면 이런 뜻이죠. 소송이 처리해야 되면 이건 일종의 이제 취하입니다. 취하라고 봅니다. 우리 소송법상은 취하되면 없던 걸로 한단 말이죠. 이럴 때는 옛날 내용과 똑같이 합의가 된 걸로 본다. 그 뜻입니다. 시효중단. 시효중단 이런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민법을 좀 알아야 좀 이해하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도 잘 이해를 못할 테니까 나중에 민법에 소양이 되면 나중에 이제 심하게 할 때 시효중단 얘기를 해드릴게요. 직권조정. 분정위원회는 재정 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해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데면 조정으로 넘길 수도 있다. 자, 재정으로 왔는데 이 재정으로 들어왔는데 이걸 봐가지고 이건 조정사항이다 그러면 조정으로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재정위원회에서 조정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용부담. 비용부담은 예를 들어서 감정한다, 뭐 여러 가지 비용 붙습니다. 측량한다 등등. 이럴 때 비용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서 당사자가 부담해야 된다. 합의가 되면. 근데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럼 어떡하냐? 할 수 없이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하고 필요하다는 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미리 돈 맡기라고 할 수 있죠. 일단 당사자 합의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은 위원회 정해집니다. 신청인이 그 비용을 10분 하여 신청이 6, 비신청이 4를 부담하다. 이런 식으로 정해줍니다. 비공개. 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비공개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않는다. 비공개 원칙입니다. 대리인. 이 대리인 같은 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여러분들이 나중에 민법 총칙할 때 대리 배우거든요. 그때 의미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본인을 갖다가 대리한 것이고 그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그 법적 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읽어보시면 됐고요. 선정대표자 아시는 선정대표자. 선정대표자는요. 당사자가 50명이다. 그럼 위원회에서 50명이 꽉 차고 여러 명 막 냄새나고 그러는데 애기도 하고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출석이나 안 했나 불러야 된다 원래. 신청인 김말동, 김을동, 이렇게 다 부르는데 이 부르다 시간 간단 말이에요. 일단 대표 뽑으라. 몇 명이야 대표를 뽑거라? 3명이야 대표자 뽑거라. 이것이 바로 선정대표자입니다. 그래서 대표자 있으면 훨씬 편하게 빨리 진행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선정대표자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될 때는 3명이야 대표자를 갖다가 선정할 수 있다. 만약에 선정대표자 선정하지 않으면 선정대표자를 선정하시오라고 공고도 할 수 있다. 이 복잡해도 되겠습니까? 대표자 3명이야 뽑으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정 대표자는 어떻게 하냐? 뭔 일을 하느냐? 읽어봅시다.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이 또는 피신청을 위해서 그것 사건의 조정 등에 관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권한이 있는 거예요. 다만 신청을 처리하거나 조정하는 수락할 때 그때는 이제 신청이 또는 피신청 넘겨준 사람들한테 나머지 사람들 즉 신청을 갖다가 취하거나 안 하거나 또는 오케이 할 때, 조정안 나왔을 때 오케이 할 때, 이럴 때는 그때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원래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즉 신청인 또는 피신청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된다. 도장받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선정 대표자가 생기면은 다른 사람들 어떡하냐?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고 이 선정 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해서 답변도 할 수 있고 의견들을 낼 수 있단 말이죠. 자기 나가서 할 수 없고 누가 있기 때문에 선정 대표자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선정 대표자 해임 변경.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는 보니까 이 선정 대표자가 너무 엉성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 이때는 지체 없이 건축 분쟁 전문위에 통제된다. 그럴 일 없겠지만 이 선정 대표자가 말이죠. 상대방한테 돈 먹고서 말이야 이상하게 한다. 이럴 때는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겠죠. 다음 9번째 분쟁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여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도 있다. 이건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은요.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것을 다룬 거거든요. 전문성이 있을 때는 여기도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마지막 10번입니다. 건축인의 사무의 정보보호.
건축위원회나 관계행정기관 등은 거기 민원심의 또 분쟁 신청에 관련된 정보 유출로 인해서 신청인과 이해관계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제3자한테 알려지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갖다가 보호해 준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 분쟁 전문의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시험지 잘 나온 걸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5강에서는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제3장에서 뵙겠습니다.